1988년 11월 늦은 밤, 영도파 두목 김모 씨의 오른팔로 불리던 행동대장 최모 씨가 부산 영도대교 아래 젖은 시멘트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 수사관을 붙잡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버렸어. 놈들이 다리를 건너왔다. 그 짧은 말은 부산 암흑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도는 그냥 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누구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바다와 안개와 침묵이 지배하는 검은 요새였습니다. 그 시절의 영도는 늘 축축했습니다. 짠내가 스민 바람, 녹슨 철제 난간,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그리고 밤이면 더 크게 들려오던 뱃고동 소리. 낮에는 가난한 항만 노동자와 뱃사람들이 거친 하루를 버티는 동네였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경광등조차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골목과 선착장 뒤편 어둠 속에서 영도파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천천히 섬 전체를 덮고 있었으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화려한 도심의 조직과 달랐습니다. 좋은 양복도 번쩍이는 외제차도 없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짧은 말, 그리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 그것이 영도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쓸데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른 조직이 서면과 남포동의 불빛 아래서 허세를 겨룰 때 그는 영도라는 섬의 생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만 막으면 외부를 막을 수 있고 바다 하나만 믿으면 흔적도 감출 수 있다. 그 냉혹한 계산이 영도파를 키웠습니다. 항구의 하역장, 수산시장 주변, 선원들이 드나드는 허름한 술집, 그 모든 이권이 서서히 그들의 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섬은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는 검은 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폭력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늘 안에서 먼저 썩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부산항을 둘러싼 밀수와 개발 이권이 커지자 영도는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육지의 거대 조직들이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같은 이름들이 화려한 시내를 넘어 바다 건너 이 좁은 섬까지 시선을 돌리던 시기, 김모 씨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영도파 내부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행동대원들은 더 큰 돈을 원했고 더 화려한 밤거리를 꿈꿨습니다. 영도 안에서만 왕노릇하는 삶으로는 배가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누군가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 세단 몇 대가 영도대교를 건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차들은 비가 내리는 다리 위를 유령처럼 미끄러졌고 영도의 공기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골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이야말로 진짜 공포였습니다. 곧이어 김모 씨의 오른팔 최모 씨가 피투성이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술 취한 사내들의 우발적인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영도의 심장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모 씨가 쓰러진 자리 주변에서는 분명 큰일이 벌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골목의 문은 굳게 잠겼고 창문 틈의 불빛은 금세 꺼졌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영도 사람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온 놈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 번 들어온 이상 이 싸움은 절대로 작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영도의 밤은 더 이상 예전의 영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섬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먹잇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전쟁의 냄새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우 김모 씨는 그 냄새를 누구보다 먼저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키려던 영도의 성벽이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그 검은 세단 안에서 내린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영도 남항의 부두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바닷물인지 빗물인지 아니면 밤사이 누군가 흘리고 간 두려움의 흔적인지 알 수 없는 축축한 물기였습니다. 영도파는 바로 그 바닥에서 자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처음부터 부산 시내의 화려한 유흥가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더 조용하고 더 끈질기게 돈이 흘러드는 곳, 곧 선착장과 하역장, 수산시장 뒤편에 골목과 선원들이 드나드는 허름한 술집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게 살아가는 항구 노동자들의 동네였지만 그 안에서는 누가 짐을 먼저 내리고 누가 자리를 차지하며 누가 입을 다물고 살아남는지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영도라는 섬은 그들에게 너무도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반대로 말하면 다리 하나만 틀어주면 외부에 발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섬 밖의 허세를 경계하게 했고 영도 안에서의 통제와 복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어느 골목을 맞는지, 어느 선착장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어느 술집 주인이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까지 하나하나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바다는 넓었지만 김모 씨의 시선은 그보다 더 좁고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도파의 지배 방식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이나 남포동의 조직처럼 대낮에 새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부두에서 일감을 얻으려면 눈치를 봐야 했고 수산시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오래 못 갔고 규율을 어기는 자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도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포는 칼끝보다 먼저 섬 전체로 퍼졌고 영도파는 주먹보다 침묵으로 왕국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점조직처럼 흩어져 움직이되 필요할 때는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꼬불꼬불한 산복도로, 인적 끊긴 방파제와 창고지대. 외부인이 보기엔 그저 불편한 동네였지만 영도파에게 그 지형은 몸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어디가 막다른 길인지, 어느 골목에서 발소리가 울리는지, 어느 창문 뒤에 누가 숨어 사는지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도파가 지배한 것은 단순한 구역이 아니라 섬의 호흡 자체였던 셈입니다. 사람들의 생계, 두려움, 침묵,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가난까지 모두 그들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권력은 오래갈수록 독이 됩니다. 섬 안에서만 통하는 법칙은 밖에서 들어온 욕망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조직원들은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검은 돈은 늘 윗선에 먼저 쌓였고 밑에 있는 자들에겐 낡은 작업복과 불안한 내일만 남았습니다. 영도파가 지켜온 왕국은 겉보기엔 견고했지만 안쪽에서는 천천히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 이 음습한 항구 골목에 숨겨진 진짜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버린 기록을 다시 끌어올리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문제는 그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영도 바깥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육지의 거대 조직들은 섬의 지형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밤, 영도파가 그토록 자랑하던 끈끈한 결 속에 처음으로 탐욕의 칼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항구 사내들은 언제부터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또 언제부터 그 형제를 팔아넘길 준비를 하게 된 걸까요? 비린내는 늘 먼저 도착했습니다. 새벽도 오기 전 영도 부두의 축축한 바닥에는 생선 비늘과 젖은 밧줄, 기름때 묻은 장갑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어린 사내들이 말없이 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파의 뿌리는
거창한 이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와 공장과 집에서 먼저 밀려난 가난한 항구의 아들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등을 붙이면서 생겨난 거친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품참을 놓치면 저녁상 자체가 사라지던 시절, 주먹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 시절 영도의 소년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됐습니다. 새벽에는 짐을 나르고 낮에는 욕설을 듣고 밤에는 술 취한 선원들과 뒤엉켜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거칠어져야 한다는 것, 맞기 전에 모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만 몸으로 배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도파 초창기의 결속은 돈보다도 모멸감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섬 출신이라는 이유로 도심의 사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던 시간이 그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칙은 단순했습니다. 식구를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구역을 넘보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말은 바다보다 깊이 가라앉는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도파는 처음부터 거대한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선착장 주변의 일자리와 술집 뒷방, 하역장 순번을 지키는 과정에서 점점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고 나중에는 골목 하나를 장악했고 어느 순간에는 부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폭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저기 애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름보다 소문이 먼저 자란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모 씨 같은 인물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참고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충성하는지, 누가 겁을 먹는지, 누가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그는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섬에서는 힘만으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도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기와 자존심을 동시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바로 그 방식을 택했고 젊은 사내들은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형님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리는 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규율은 더 차가워졌고 배신의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영도의 좁은 골목과 바다는 사람을 숨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공포가 퍼질수록 영도파의 이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길을 비켰고 두려움이 쌓일수록 조직은 자신들이 정말 왕국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가난과 모멸감이 어떻게 한 무리의 사내들을 괴물 같은 조직으로 바꿔놓는지 소름이 돋으신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더 큰 냄새를 맡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도파가 부두의 법칙으로 섬 안의 질서를 만들고 있을 때 다리 너머 부산 시내의 거대 조직들은 이미 이 비린내 나는 항구에 검은 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도의 법칙은 더 이상 영도 안에서만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과연 늙은 여우 김모 씨는 언제 어떻게 이 가난한 사내들의 무리를 진짜 왕국으로 바꾸게 된 것일까요? 김모 씨는 처음부터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영도 골목에서 진짜 무서운 인간은 괜히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에서 함부로 흥분하지 않았고 대낮에 새를 과시하며 어깨를 부풀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사람을 봤습니다. 누가 돈에 흔들리는지, 누가 공포에 약한지, 누가 배고픔 때문에 결국 선을 넘게 되는지 그 차갑고 집요한 관찰이 바로 김모 씨의 무기였습니다. 영도의 바람은 거칠었지만 그의 계산은 그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일찍부터 영도가 단순한 변두리 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육지 사람들의 눈에는 낡은 판잣집과 비탈길, 비린내 나는 선착장뿐인 가난한 동네였겠지만 김모 씨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다리 하나로 드나드는 섬, 외부인의 움직임이 늦게라도 반드시 포착되는 공간, 좁은 골목과 산복도로가 끝없이 이어져 낯선 자를 쉽게 삼켜버리는 지형.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성벽처럼 사용했습니다. 바다와 안개와 침묵, 그 셋이야말로 영도파의 진짜 울타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김모 씨의 통치는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하역장에 누가 서는지, 어느 술집 뒤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어느 선원이 낯선 사람과 붙어 다니는지까지 그의 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도파 조직원들은 겉으로는 흩어져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김모 씨가 짜놓은 질서 안에서만 숨을 쉬었습니다. 누구는 부두를 맞고, 누구는 시장을 보고, 누구는 다리 쪽 동태를 살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절대 헐겁지 않게. 그는 주먹만 센 조직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과 정보와 공포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가 섬 밖으로 쉽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심의 거대 조직들이 네온사인 아래서 이름을 날릴 때도 그는 영도 안에서만 왕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승부만 고르는 늙은 여우의 계산이었습니다. 영도 안에서는 외부의 법보다 그의 규율이 먼저였고, 배신자는 멀리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섬이라는 지형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울타리였지만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직원들은 김모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거스르는 순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더 잔인하게 굴러가는 이런 권력의 구조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묻힌 기록을 같이 끌어올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요새에도 썩는 냄새는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의 방식은 강했고 정교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행동대원들은 더 큰 돈을 원했고 더 화려한 시내의 밤을 부러워했습니다. 섬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눈빛들이 하나둘 늘어났던 겁니다. 김모 씨는 영도를 철옹성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그 성벽 안에서 자라난 욕망까지는 끝내 다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말없는 바다가 너무 많은 것을 삼켜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저주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섬은 파도 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히고 부서지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러나는 그 둔탁한 숨결.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영도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칼을 든 사내들의 얼굴보다도 바로 그 익숙한 파도 소리였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든 바다는 다음 날이면 너무도 태연한 얼굴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날까지 부두를 서성이던 젊은 사내를 찾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도에서는 사라진 사람보다 그 사람을 찾으려는 태도가 더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도파가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이런 침묵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서면의 조직들처럼 대낮에 새를 드러내며 허세를 부리는 대신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른 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업한장 바닥에 낯선 핏자국이 번져도 아무도 오래 쳐다보지 않았고, 후미진 선착장 근처에서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아도 선원들은 시선을 돌린 채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도에서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괜한 정의감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이 섬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것입니다. 김모 씨는 바로 그 공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짓밟기보다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쪽을
선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끄러운 폭력은 경찰을 부르지만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영도파가 손댄 일은 대개 증언보다 소문으로 남았고 소문은 곧 전설처럼 굳어졌습니다. 누구는 밤바다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누구는 냉동 창고 쪽으로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진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김모 씨의 권력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도의 밤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을 너무 오래 참아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적막이었습니다. 좁은 산복도로 끝집의 불이 한밤중에 갑자기 꺼지고 비 오는 날이면 다리 아래에서 낯선 발자국 소문이 돌고 선착장 구석에서는 누가 누구와 말을 섞었는지가 이상할 만큼 빨리 퍼졌습니다. 영도 전체가 하나의 감시망이자 하나의 무덤처럼 움직였던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공기는 조직원들조차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는 충성심을 강요받고 밖으로는 언제든 입을 다물어야 하는 삶. 결국 공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영도파 내부까지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침묵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안에 쌓이는 것이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의 가난은 그대로인데 검은도는 점점 커졌고 윗선은 더 냉정해졌으며 밑에 있는 젊은 사내들의 눈빛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바다가 흔적을 삼켜줄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도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끝없이 삼켜주기만 하는 심연은 없습니다. 말이 없던 바다도 언젠가는 무언가를 떠밀어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도파가 만든 이 조용한 왕국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먼저 입을 여는 것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삼켜온 영도의 밤바다였을까요? 비는 대개 냄새를 먼저 바꿨습니다. 영도대교 위로 젖은 철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면 섬 사람들은 말없이 하늘보다 다리 쪽을 먼저 올려다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바로 그 무렵부터 영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영도는 가난했지만 닫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버텼고 닫혀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을 둘러싼 검은 돈의 규모가 커지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밀수의 흐름이 굵어지고 하역장의 순번 하나에도 돈 냄새가 배기 시작하자 다리 너머 육지의 거대 조직들이 드디어 이 비린내 나는 섬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면과 남포동, 광복동의 불빛 아래서 몸집을 키운 조직들에게 영도는 오랫동안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골목은 좁고 사람들은 억세고 돈은 있어 보여도 손에 넣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황을 바꾼 것은 부산항의 변화였습니다. 항구 주변의 물류와 개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겹치면서 영도는 더 이상 버려진 섬이 아니게 됐습니다. 육지의 포식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좁은 부두와 후미진 선착장 뒤에 화려한 도심 못지않은 먹잇감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모 씨 역시 그 시선을 일찍 감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섬 밖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바깥의 탐욕이 다리 위로 번져오는 냄새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리 쪽 감시를 늘리고 부두와 하역장 주변에서 낯선 얼굴을 유난히 집요하게 살피게 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말수를 줄였고 조직원들 사이에 퍼지는 소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은 여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위험은 칼을 들고 소리치는 놈들보다 웃는 얼굴로 구역을 계산하는 놈들 쪽에서 먼저 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그 불길한 예감은 처음으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죽인 검은 세단 몇 대가 영도대교를 건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차들은 요란한 엔진음도 없이
젖은 다리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다리를 지키던 영도파의 말단, 조직원들조차 차 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영도는 낯선 차 한 대만 들어와도 금세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입단속을 해둔 것처럼 섬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소란이 터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입을 닫을 때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묻힌 밤의 기록을 같이 파헤쳐 주십시오. 문제는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지 조직들은 영도의 지형을 단번에 장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다리를 부수는 대신 사람의 마음부터 흔들기로 한 겁니다. 더 큰 돈, 더 밝은 불빛, 더 넓은 구역. 그것은 평생 비린내 나는 부두에서 굴러온 젊은 행동대원들에게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부터 영도파 내부의 몇몇 얼굴들이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술값 씀씀이가 커졌고 밤마다 사라지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형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돌아서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모 씨가 바깥의 적을 경계할수록 안쪽의 균열은 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도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내부는 더 막기 어려웠습니다. 다리 하나로 막을 수 없는 적,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육지의 거대 조직들은 그 점을 정확히 노렸고, 영도파가 자랑하던 철옹성은 조금씩 사람의 욕심 앞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세단이 다리를 건넜을 때 와스더로 영도에 들어온 것은 사내 몇 명이 아니라 섬 전체를 뒤흔들 검은 거래와 배신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그림자는 젖은 골목 한복판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행동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 세단 세대가 영도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건너던 밤, 섬의 공기는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비는 얇게 내리고 있었고 철교 위에 맺힌 물기는 검은 차체를 더 깊은 그림자로 감췄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차량들은 부산 시내 거대 조직에 선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불길한 방문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조용했고 바다는 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차가 섬 안으로 들어오자 풍경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서면과 남포동의 번쩍이는 거리에서나 어울릴 법한 빳빳한 검은 정장, 번들거리는 구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누르는 낯선 발걸음. 그것은 영도의 냄새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질감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술 취한 관광객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느 선착장에 어떤 사람이 드나드는지 이미 대강의 정보를 쥔 사람들처럼 망설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안에서 길을 터주고 있다는 의심이 그때부터 영도파 내부에 스멀스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도파 말단 조직원 몇 명이 다리 근처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지만 이상하게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내들의 태도에는 노골적인 도발보다 더 기분 나쁜 확신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쫓겨날 손님이 아니라 곧 이 섬의 판을 바꿀 주인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은 주먹보다 먼저 사람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영도는 폐쇄적인 섬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은 더 직접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낯선 얼굴 하나가 골목을 밟는 순간 섬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김모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산복도로 위쪽의 허름한 방 안에서 그는 담배 연기 너머로 다리 쪽 동태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불청객들이 단순히 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힘으로 영도를 눌러보려는 1차 탐색인지 아니면 내부와 이미 선을 연결한 뒤 들어온 확인 사살인지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어도 안에서 문을 열어준 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길한 예감은 곧장 현실이 됩니다. 젖은 골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선착장 쪽 어둠 속에서는 짧고 거친 비명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밤 영도 곳곳에서는 작은 충돌이 연달아 벌어졌지만 누구도 전체판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미끼처럼 싸움이 붙었고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가 길을 터줬으며 더 깊은 어둠 속에서는 영도파의 핵심 동선이 이미 읽히고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처럼 보였지만 실은 누군가 오래전부터 짜놓은 예행 연습 같은 밤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불청객들이 영도의 지형을 몰라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산복도로가 어디서 꺾이고 어느 골목 끝에서 도망길이 막히는지까지 아는 듯 움직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영도 사람들은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리를 건너온 사내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을 이 섬 안으로 들여보낸 영도의 누군가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입을 열었을까요? 누가 돈 냄새 앞에서 형님과 식구를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먼저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왜 하필 김모 씨의 오른팔 최모 씨였어? 빗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던 영도의 밤, 산복도로는 길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육지에서 건너온 사내들은 자신들이 더 크고 더 세고 더 많은 돈을 쥐었다는 확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의 넓은 도로와 환한 네온 아래에서 통하던 위세가 이 비탈진 섬에서도 그대로 먹힐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도의 골목은 그런 오만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비켜설 만큼 좁은 계단, 급하게 꺾이는 모퉁이, 위와 아래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가파른 언덕길. 외지인들에게 그곳은 전진할수록 출구를 잃는 미로였고 영도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익은 사냥터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정면 승부를 오래 끌 생각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맞붙으면 언젠가 수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영도의 지형이 가진 잔혹함을 그대로 무기로 바꿨습니다. 다리 근처에서 일부러 작은 소동을 일으켜 외지인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끌고 정작 본대는 산복도로 안쪽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는 발소리조차 방향을 속입니다. 위에서 나는지 아래에서 나는지 골목 건너편인지 지붕 위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도파의 행동대원들은 하나둘 그림자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는 폐가의 창문 뒤에, 어떤 자는 계단 중간의 어둠 속에, 어떤 자는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외지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젖은 구두로 비탈길을 밟고 거친 욕설을 뱉고 좁은 골목 끝까지 쫓아 들어가면 이 섬의 들개들이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진짜 전투는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해진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달아나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뒤를 돌아보니 올라온 길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돌멩이와 깨진 유리 조각이 쏟아졌고 옆 골목에서는 낯익은 영도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의 우세도 쉽게 힘을 잃습니다. 몸을 돌릴 자리도 한꺼번에 움직일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의 세련된 구두는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번쩍이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산복도로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고 누가 어디서 쓰러졌는지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도의 골목이 외지인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짧고 둔탁한 충돌음, 비에 젖은 벽에 부딪히는 신음, 숨을 죽인 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수십 개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몇 분 사이에 뒤엉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파는 이 싸움을 자랑처럼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몇몇 외지인들이 젖은 옷차림으로 허겁지겁 다리 쪽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선착장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영도에서 패배는 소문보다 표정으로 먼저 퍼집니다. 그날 이후 다리 너머 조직들 사이에서는 섬을 너무 쉽게 봤다는 말이 낮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화려한 도심의 논리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이 골목의 전쟁이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김모 씨도 그 승리를 오래 기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복전이 보여준 것은 영도파의 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이 그토록 깊숙한 삼복도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영도 내부의 동선이 생각보다 많이 읽혀 있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영도의 골목이 침입자들을 집어삼킨 밤이었지만, 실은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첫 충돌에서 체면을 구긴 육지의 거대 조직은 이 굴욕을 어떤 방식으로 되갚으려 했을까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 삼복도로에서 벌어진 첫 충돌은 길고 거창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올 때만 해도 육지의 사내들은 자신들이 부산 시내의 질서를 대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화려한 유흥가를 밟아온 발걸음, 이름만 대면 겁을 먹던 상대들, 돈과 숫자로 찍어 누르던 익숙한 방식, 그 모든 자신감이 영도의 젖은 계단과 비탈길 앞에서 단 30분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영도의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오만을 천천히 잘라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육지 조직은 처음엔 이것을 가벼운 견제 정도로 여겼습니다. 토박이 몇 명 겁주고 다리 하나 넘어 있는 부두의 이권에 자기들 이름을 새겨 넣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도파는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골목에서, 익숙한 어둠 속에서 상대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앞쪽에서는 일부러 물러서는 척했고, 옆 골목에서는 발소리만 들려줬고, 뒤쪽에서는 도망길을 조금씩 지웠습니다. 비가 내려 계단은 미끄러웠고 낯선 자들의 호흡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넓은 곳에서 강한 자가 좁은 곳에서도 강하리라는 믿음은 그렇게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은 몸이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구두가 미끄러지고 욕설이 끊기고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눈빛에 먼저 번졌습니다. 그 뒤에는 혼란이 왔습니다. 앞서 들어간 자와 뒤따르던 자가 서로의 위치조차 놓치기 시작했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림자 하나에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영도파는 그 공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길을 끊고, 누군가는 모퉁이에서 짧고 날카롭게 치고 빠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젖은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도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발을 들인 낯선 함정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패배가 너무 많은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영도는 좁은 섬입니다.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금세 다른 골목의 입소문이 됩니다. 누가 쓰러졌는지,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끝내 다리를 향해 허겁지겁 뛰어내려갔는지,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육지의 거대 조직이 영도에서 체면을 구겼다. 그 한 줄의 소문은 부산 바닥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지배하던 이름들이 비린내 나는 섬의 골목에서 맥없이 흔들렸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존심 전체에 남은 깊은 흠집이었습니다. 김모 씨도 그날 밤 승리의 맛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늙은 여우는 상대의 분노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부를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도파는 골목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는 육지 조직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구긴 사내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물러나거나 더 더럽고 더 치밀한 방법으로 되돌아오거나, 기록에 따르면 부산 시내의 수뇌부는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도의 골목에서 망신당한 그 밤 이후 그들은 칼보다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음에 꺼내든 것은 주먹이었을까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영도의 밤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충돌 이후 육지의 거대 조직은 더 이상 무턱대고 골목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도의 비탈길이 얼마나 잔인한지, 섬의 골목이 낯선 자를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숙한 곳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당기는 방식. 칼날보다 늦게 보이지만 한번 스미면 조직 전체를 썩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비가 잦아든 어느 늦은 밤, 남항쪽 후미진 선착장에서는 낯선 담배 불빛 하나가 오래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 나온 인물은 김모 씨의 최측근 중 하나로 불리던 행동대장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원래 입이 무겁고 손이 거친 사내로 통했습니다. 영도파 안에서도 위험한 일은 늘 먼저 맡았고 피냄새가 진한 자리에도 주저없이 들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바리코트 깃을 세운 외지인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소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섬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지인 간부가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은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어음, 시내 유흥업소의 지분 약속, 그리고 영도 밖에서의 새로운 자리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내 하나를 사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영도파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부두에서 주먹질만 하며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집과 위태로운 내일뿐이었던 박 씨에게 그 봉투는 너무 달콤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이라는 말은 뜨거웠지만 지폐는 더 차갑고 더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차가움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들, 주먹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결국 사람 마음이라는 사실이 가장 서늘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어두운 기록의 다음 장도 함께 열어주십시오. 문제는 박 씨 한 사람만의 흔들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파 내부의 젊은 행동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숨은 밑에 있는 자들이 걸고 검은 돈은 늘 윗선으로 먼저 흘러갔습니다. 섬을 지킨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정작 지키는 자들의 손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육지의 조직은 바로 그 갈증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더 좋은 양복, 더 밝은 불빛, 더 큰 돈. 그것은 영도를 떠나본 적 없는 사내들에게 독처럼 달콤한 미래였습니다. 봉투 하나는 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소리 없이 전염됐습니다. 그 즈음부터 영도파 안에서는 작은 이상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진 사내, 밤마다 이유 없이 자취를 감추는 행동대원, 형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돌아서면 눈빛이 달라지는 얼굴들. 김모 씨는 늙은 여우답게 그 냄새를 맡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섬은 외부의 침입은 막을 수 있어도 안에서 번지는 욕망까지는 다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누런 봉투는 한 사람의 손에 건네졌지만 그 그림자는 조직 전체의 심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도의 밤바다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늘 무언가가 썩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봉투를 받아든 박모 씨는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형님이라 불렀던 김모 씨의 등 뒤에서는 언제부터 배신의 냄새가 이렇게 짙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젖은 담배 끝이 어둠 속에서 몇 번 붉게 살아났다 죽었습니다. 그 짧은 불빛 사이로 박모 씨의 얼굴에는 오래 숨겨둔 피로와 분노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돈에 눈이 먼 사내로만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험한 일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먼저 칼바람을 맞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김모 씨의 왕국이 굴러가는 방식을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위해 피를 흘린 날은 살 수 없었지만 정작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비린내 밴 작업복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류 봉투보다 먼저 그의 가슴을 찔렀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씨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영도파의 기둥이라 믿었습니다. 김모 씨가 밖에서 일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안에서 더러운 일을 떠맡는 것은 늘 자신 같은 행동대장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젊은 조직원들이 겁을 먹고 물러설 때도, 외지인들과 부딪히는 자리에도, 배신의 냄새가 도는 골목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쪽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은 돈은 늘 윗선에서 먼저 굴렀고 충성의 대가는 늘 다음에 챙겨주겠다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의리는 뜨거운 말이었지만 박 씨의 삶은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틈을 육지의 조직이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섬을 벗어난 자리, 번쩍이는 시내의 밤. 더 이상 형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권력. 그것은 비열한 유혹이면서도 동시에 박 씨가 오래 품고 있던 상처에 정확히 닿는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왕국을 지키는 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 자기 몫을 챙길 것인가? 그 질문은 영도의 짠바람보다 훨씬 매섭게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김모 씨를 형님이라 불렀고 회합 자리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장 먼저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사람을 고르는 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움직일지, 누구를 일부러 멀리 둘지, 어떤 자리가 너무 위험한지 아닌지를 예전보다 더 정교하게 계산했습니다. 충성파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미 자기만의 출구를 찾고 있었던 셈입니다. 영도파 내부의 젊은 행동대원들 역시 그 변화에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씨가 기울면 몇몇은 따라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만을 품은 자들을 조용히 곁에 두고 돈에 약한 얼굴들을 유심히 챙기고 회의가 끝난 뒤 따로 남겨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형님이 우리를 끝까지 챙겨줄 것 같나? 언제까지 이 성구석에서 썩을 셈이냐? 그런 말은 칼보다 천천히 움직였지만 한번 귀에 들어가면 오래 남았습니다. 의리는 한순간에 깨지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 비교가 생기고 마지막에 배신이 따라옵니다. 박 씨의 선택이 정말 그 밤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전부터 쌓여온 서러움의 끝이었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김모 씨의 사람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영도파의 피는 바깥 칼날보다 안쪽 균열로 먼저 식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영도가 목숨처럼 숨겨오던 부두의 은밀한 동선과 하역장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갔다는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과연 처음으로 문을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새벽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밤이 더 수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파가 오랫동안 목숨처럼 관리해온 부두의 흐름이 처음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야 할 하역 순서가 갑자기 꼬였고 늘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던 짐들이 어색하게 늦어졌습니다. 선착장 주변을 서성이던 조직원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늙은 여우 김모 씨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세관과 수사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영도의 은밀한 거래는 원래 바람처럼 흘러야 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고 어느 창고에 무엇이 잠시 머무는지는 극소수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직 날도 밝기 전인데도 낯선 차량이 부두 근처를 맴돌았고
평소보다 훨씬 정교한 시선이 하역장과 창고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순찰이 아니라는 걸 영도의 사내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정확한 자리를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곧이어 핵심 하역장 2곳이 연달아 단속을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교했고 너무 아픈 자리만 찔렀습니다. 영도파 내부에서조차 극히 일부만 아는 동선이 그대로 노출된 듯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말단 조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댔고 겨우 숨겨놓았다고 믿던 물건들이 한순간에 발각되자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단속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모 씨에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쥐새끼가 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그날 이후 영도의 밤은 이전과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졌을 자리에서도 담배 연기만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안에서는 사람을 다시 세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어느 시간에 사라졌는지, 누가 단속 직전 유난히 불안한 눈빛을 보였는지, 누가 최근 들어 돈 씀씀이가 커졌는지, 섬의 왕은 바깥보다 먼저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들, 칼부림보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정보와 의심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늘한 밤의 진실을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단속 그 자체보다도 그 뒤에 퍼진 의심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도파 내부에서는 누구도 대놓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곁눈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모 씨의 오른팔이었던 박모 씨. 최근 들어 유난히 말수가 줄고 행동대원 몇몇과 따로 움직이며 중요한 자리에 늦게 나타나는 일이 잦아진 인물. 물론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세계에서는 증거보다 분위기가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박 씨 역시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몰린 사내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먼저 칼을 빼들거나. 영도 남항의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냉동창고 주변에는 이유 모를 적막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으로 금이 간 조직, 침묵 속에 불어난 의심,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내부 정리. 김모 씨는 이제 누군가를 불러 세워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흔들리는 백열등 아래 마주 앉게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영도 산기번에 버려진 냉동창고에는 오래된 생선 비린내와 싸늘한 침묵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장소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김모 씨의 호출을 받은 핵심 간부들이 하나둘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무거운 철문은 뒤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철판 벽을 때렸고 안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불안한 빛 아래에서 영도파는 더 이상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로 갈라진 금간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그날 유난히 말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그랬듯 먼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달아 터진 단속, 바깥으로 흘러나간 동선, 뜻밖의 비어버린 하역장, 그리고 다리를 건너온 외지인들의 이상할 만큼 정확한 움직임,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 안에서 입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확인을 원했고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시선은 결국 박모 씨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때 오른팔이라 불리던 행동대장, 피비린내 나는 자리마다 가장 먼저 앞장섰고 조직의 더러운 일을 누구보다 많이 짊어졌던 사내.
하지만 바로 그 충성의 무게가 이제는 가장 큰 의심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겉으로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흔들리는 백열등 아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형님을 마주보는 눈이라기보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의 눈빛. 창고 안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고 몇몇 행동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손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쥐새끼가 있다. 그 말은 창고 벽에 부딪혀 오래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곧바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심장은 더 거칠게 뛰었고 백열등은 마치 지금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감정을 삼키듯 짧게 숨을 고른 뒤 자신과 밑에 있는 사내들이 어떻게 소모품처럼 쓰여왔는지를 차갑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변명이 아니라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조직의 속살을 드러내는 균열음이었습니다. 형님들, 가장 무서운 건 바깥의 적이 아니라 한 식구끼리 마주 앉아 서로의 숨소리까지 경계하는 이 순간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팔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누군가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으며 동시에 천장의 백열등이 퍼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잠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뒤 몇 초 동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증언이 엇갈립니다. 거친 숨소리, 다급한 발소리, 넘어지는 물건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짧은 신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어둠이 거치기 전까지 영도파는 더 이상 하나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날 밤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은 박모 씨였을까요? 백열등이 꺼진 뒤 영도는 더 이상 하나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냉동 창고에서 시작된 균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도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침묵의 질서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누가 먼저 칼을 뽑았는지, 누가 먼저 뒤로 물러섰는지 그 정확한 순서는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밤 이후 김모 씨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무리와 박모 씨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불만 세력이 완전히 갈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영도를 지켜주던 철옹성은 바깥의 공격이 아니라 안쪽의 불신으로 먼저 금이 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균열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식탁에 앉던 사내들이 골목에서 마주쳐도 먼저 눈을 피했고 하역장 주변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선착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어느 창고의 문을 누가 열 수 있는지조차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도파의 힘은 바다와 골목보다도 결국 한 목소리에서 나왔는데 그 한 목소리가 깨진 순간 섬 전체의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도는 예전 같은 영도가 아니라는 것, 밤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은 역시 다리 너머의 포식자들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시내의 거대 조직들은 영도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골목으로 밀고 들어가다 망신당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해도 됐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느라 지친 영도파의 틈으로 천천히 손을 넣으면 되었으니까요. 검은 세단은 다시 다리를 건넜고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선착장 주변 여관에는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고 부두 술집 안쪽 방에서는 영도 사내들과 외지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팔려 나가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이를 악물고 남은 충성파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늙은 여우의 계산도 이쯤부터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적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던 싸움이 이제는 안의 배신자와 바깥의 자본이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모 씨 쪽에선 사내들은 자신들이 드디어 더 큰 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몰랐습니다. 거대 조직이 원한 것은 동업자가 아니라 영도의 문을 안에서 열어줄 일회용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님들, 가장 견고해 보이던 요새가 내부의 금 하나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참 서늘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며칠 사이 영도의 좁은 골목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박이들의 질긴 발걸음이 아니라 계산된 구두 소리였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폭력이 따라왔습니다. 하역장의 순번이 바뀌고 술집 주인들의 표정이 굳어가고 누가 누구 편인지조차 흐려졌습니다. 영도는 여전히 섬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의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밀려든 부산의 포식자들은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새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모 씨는 이 갈라진 영도를 짙은 해무가 선착장 위를 낮게 기어가던 새벽, 영도는 잠시 숨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냉동 창고의 내전 이후 김모 씨는 남은 충성파를 다시 끌어모아 항구의 핵심 동선을 서둘러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행동대원들이 다시 부두 주변의 모습을 드러냈고 외지인들과 손을 잡았던 몇몇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역장에서는 다시 영도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먼저 들렸고 시장 뒤편 술집 주인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늙은 여우가 끝내 자기 왕국의 숨통을 다시 이어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위에 잠시 덮인 얇은 널빤지에 가까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이때부터 노골적인 정면 충돌 대신 훨씬 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육지의 거대 조직과 끝까지 맞붙으면 영도파 전체가 부서진다는 걸 이미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항구의 이권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적과 손을 잡되 칼자루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식의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피를 줄이기 위한 타협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상대의 목을 언제든 조를 수 있는 밧줄을 서로의 손에 쥐어주는 협상이었습니다. 영도의 일부 하역장과 선착장 질서는 다시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 질서의 그림자 뒤에는 외지 자본과 배신의 계산서가 이미 깊숙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무렵부터 항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도 토박이들만 알던 짐의 흐름에 낯선 손이 끼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섬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을 정보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다리 너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육지 조직 쪽 움직임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처럼 오만하게 밀고 들어오지 않았고 마치 시간을 벌어주듯 한 걸음 물러선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섬뜩했습니다. 진짜 포식자는 배가 고플수록 조용해지는 법이니까요. 김모 씨도 그 침묵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신이 항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되찾은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안쪽이었습니다. 박모 씨를 따르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숨어 있었고 일부는 침묵으로 버텼으며 일부는 여전히 영도 안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는 다시 공포로 질서를 세우려 했지만 한번 금이 간 조직은 예전처럼 붙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라는 말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포가 조직을 묶었지만 이제는 공포가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자들,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춘 자들, 아직도 옛 규율을 믿는 자들이 한 섬 안에서 각자 다른 계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시 버티는 척 할 때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김모 씨는 항구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실은 더 깊은 덫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지 조직은 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한 뒤 필요할 때마다 단속과 정보, 거래를 무기로 목줄을 조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반대로 김모 씨는 그들과 손을 잡은 순간부터 영도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늪에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섬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더 이상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가 잦아든 어느 밤, 배신자들을 정리하라는 듯한 조용한 신호가 다시 영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김모 씨가 받아든 다음 거래는 항구를 위한 비는 영도의 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배수로를 타고 흐르고 사람들의 발소리까지 삼켜버리던 그 밤,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냉동창고의 균열 이후 영도파는 겉으로만 버티고 있었고 항구를 되찾은 듯 보이던 질서 역시 안쪽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 한때 같은 식구였던 배신자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밤 김모 씨는 가장 끝까지 남은 충성파 몇몇만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장소는 남항동 안쪽 선박수리소 뒤편의 음습한 골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을지, 어디를 먼저 뒤질지, 어느 선착장과 어느 여관방을 주의해서 볼지만 짧게 지시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운 냉기가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늙은 여우는 이제 설득이나 타협이 아니라 공포로 무너진 왕국에 마지막 기둥을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흔들린 것은 박모 씨의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술값이 커지고 밤마다 연락이 끊기고 외지인들과 은밀히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던 행동대원 몇 명이 차례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영도의 방식은 원래 그랬습니다. 소란보다 침묵이 먼저 찾아왔고 큰 소리 대신 갑작스러운 부재가 더 빠르게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술집 안쪽 빈자리가 늘어나고 선착장 구석에서 서로 눈을 피하는 얼굴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입을 더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도에서는 사냥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형님들, 같은 식구였던 사람들끼리 서로의 발자국을 쫓는 이 차가운 밤의 공기가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진실을 따라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모 씨 쪽 사람들은 비를 등에 지고 움직였습니다. 빗물은 흔적을 흐리게 했고 영도의 어둠은 오래된 얼굴들을 더 쉽게 숨겨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정면으로 들이닥치기보다 퇴로를 먼저 막고 연락선을 끊고 익숙한 길목을 차례로 조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배신자들이 의지하던 곳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다리 쪽 여관, 시장 뒤편 허름한 방, 부두 근처 창고, 그리고 외지인과 몰래 만날 수 있는 후미진 선착장. 영도에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숨을 만한 곳도 뻔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었습니다. 박모 씨 역시 자신을 향한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같은 편이라 믿던 자들조차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신은 늘 그랬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상대뿐 아니라 자기 곁의 얼굴까지 전부 의심하게 만듭니다. 돈과 약속으로 열어젖힌 문이었지만 막상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너머에도 또 다른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요. 육지의 조직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지 아니면 적당한 순간 버릴지 박 씨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밤 영도의 골목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누군가 멀리서 이 소모적인 피해 숙청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돌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몇몇 자리에서는 분명 사람이 움직였는데도 경찰은 늦었고 외지 조직 역시 약속이나 한 듯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배신자들을 쫓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더 큰 판 위에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영도대교가 희미하게 내려다 보이는 낡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비가 지붕과 방파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도 그 밤의 영도에는 원래 있어야 할 소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가 배신자들을 향해 마지막 사냥을 시작한 뒤에도 관할의 움직임은 좀처럼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소란만 번져도 골목 어귀에 비추던 경광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늦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다리 너머의 거대 조직 역시 한 발 물러선 채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판을 다 짜놓고 영도의 사내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높은 곳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처음에는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늦고 외지인들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배신자들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여우의 감각은 곧 다른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순조로운 밤은 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골목 곳곳에서 사람의 흔적이 오가고 여관방과 선착장 부근에서 낮은 신음과 급한 발소리가 흩어지고 있었는데도 그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오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관리된 혼란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영도 안에 피비린내 나는 정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리 너머의 거대 조직은 영도파와 박모 씨 쪽 잔당이 서로를 먼저 지워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성가신 내부 변수들을 한꺼번에 약화시키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가장 계산적인 해결이었을 겁니다. 영도의 규칙을 아는 토박이들끼리 서로를 쫓고 서로의 은신처를 알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상황. 외지인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소모전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는 복수라 믿고 칼을 쥐었지만 실은 누군가가 던져준 좁은 통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태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영도 일대에 낯선 잠복 차량과 수상한 시선이 드물지 않게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개입은 언제나 한 박자 늦었습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기분 나쁜 여유가 느껴졌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방치는 때때로 묵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영도의 조직들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동안 더 큰 손은 언제 들어오면 가장 효과적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김모 씨도 그 서늘한 흐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배신자들을 향한 숙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담배를 꺼내 물었다고 합니다. 적을 정리할수록 이상하게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 주변 인물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부두 쪽 불만 세력도 숨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왕국을 다시 세우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 너머는 너무 조용한가? 왜 경찰은 들이닥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도 섬 전체가 도살장 직전의 정막처럼 얼어붙어 있는가? 그 질문이 늙은 두목의 목덜미를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주먹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이밍을 재는 눈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결국 김모 씨는 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휘두른 칼이 배신자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남은 영도파의 체력과 명분까지 함께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충성파는 지쳤고 골목은 더 황폐해졌고 섬 사람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바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은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벽, 영도대교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차량 몇 대의 접근음이 아니 수십 대의 헤드라이트가 짙은 해물을 찢으며 영도대교 위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새벽 다리를 넘어온 것은 단순한 증원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도라는 섬
전체의 숨통을 끊기 위해 준비된 계산 끝에 움직인 압살의 물결이었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선착장 방향으로 길게 미끄러져 들어오고 차문이 열릴 때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낯선 구두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영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작은 충돌이 아니라 섬의 주인을 갈아치우는 밤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는 이미 남은 충성파를 부두와 하역장 근처로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부터 달랐습니다. 영도의 골목을 잘 아는 토박이 사내들이라 해도 사방에서 밀려드는 압도적인 인원과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 앞에서는 표정이 먼저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밤의 상대는 첫 충돌 때처럼 섬을 얕잡아보며 무턱대고 들어온 선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도 지형의 위험을 이미 학습한 뒤 포위와 차단을 전제로 움직이는 정예에 가까웠습니다. 다리 근처를 막고 선착장 쪽 퇴로를 죄고 비탈길로 흩어질 수 있는 길목마다 사람을 세우는 방식. 영도가 자랑하던 지리적 이점은 그 순간부터 거꾸로 영도파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충돌은 남항 부두 끝자락 녹슨 컨테이너와 크레인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소리를 질렀는지, 누가 먼저 몸을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때부터 영도의 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고 밀리는 거친 충돌, 빗물에 젖은 바닥을 급히 밟는 발소리,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짧은 신음과 욕설. 그것은 영화처럼 장엄한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김모 씨 쪽 사내들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두는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평생을 버텨온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만으로 막기에는 밀려오는 파도가 너무 컸습니다. 김모 씨는 뒤쪽에서 전체 흐름을 보며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도는 완전히 넘어간다. 그의 말이 실제로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충성파 중 일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또 일부는 이미 마음이 꺾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냉동창고의 내전과 배신자 숙청을 거치며 조직은 너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밀려든 포식자들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힘으로 눌러도 되지만 이미 안에서 금간집은 조금만 더 흔들어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 벼랑 끝까지 몰린 왕국이 마지막으로 버티는 이 밤의 공기가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묻힌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도파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다리 쪽은 막히고 골목으로 빠질 틈은 줄고 부두 쪽에 남은 사내들의 어깨는 비에 젖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순간 김모 씨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과 영도파 전체를 한 번에 쓸어내기 위한 최종 작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절묘한 시점에 멀리서 붉고 푸른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치는 공권력의 그림자. 과연 이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영도 앞바다의 검은 물결 위에서 일렁이기 시작한 순간 부두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새벽 공권력은 마치 모든 타이밍을 계산해둔 사람들처럼 가장 잔혹한 충돌이 지나간 직후 영도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서로를 향해 달려들던 사내들의 난투 한가운데 끼어들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이미 많은 얼굴이 자취를 감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절묘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영도파도 다리를 건너온 외지 세력도 모두 한껏 지치고 흩어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압이라기보다 오래 끓여온 냄비 뚜껑을 마지막에 열어젖히는 차가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착장과 하역장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젖은 바닥 위에는 뒤엉킨 발자국과 부서진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비는 그 모든 흔적 위를 무심하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구역과 자존심을 위해 이를 드러내던 사내들은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사이렌 소리 앞에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움찔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려 했고, 누군가는 뒤늦게 빠져나갈 길을 찾았고, 누군가는 이미 체념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전해집니다. 영도의 부두는 더 이상 왕국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인을 잃은 채 공포와 혼란만 남은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들어온 수사 인력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움직임도 정교했습니다. 다리 쪽을 막고 부두 쪽 출구를 통제하고 골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길목마다 인원을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대응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도 안의 주요 동선과 빠져나갈 만한 길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영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밤은 조직끼리의 충돌만으로 끝나는 밤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오래전부터 영도 전체를 한 번에 묶어 세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형님들, 주먹으로 세운 질서가 결국 더 큰 힘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장면이야말로 암흑가의 가장 씁쓸한 민낯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김모 씨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충성파는 냉동창고, 내전과 숙청, 그리고 부두 포위전까지 거치며 너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반면 외지 세력 역시 완전한 승리를 맛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공권력의 칼날 아래서 더 이상 당당한 포식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새벽의 진짜 승자는 부두를 차지한 어느 한 조직이 아니라 모든 폭력배를 한꺼번에 쇠창살 아래로 밀어넣으려는 국가의 차가운 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묶여나가고 부두를 뒤덮던 거친 숨소리가 금속성 명령과 무전 소리로 바뀌어갈 때 영도는 처음으로 이상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핏빛 전설처럼 여겨지던 그 왕국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우 김모 씨, 영도의 주인이자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그는 그 새벽 경광등 아래 어디에도 확실히 붙잡힌 모습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그 혼란을 틈타 녹슨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부두의 참극이 지나간 뒤 영도의 공기는 더 이상 싸움의 냄새가 아니라 도망자의 숨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모 씨는 그 새벽 공권력의 칼날이 부두를 덮치던 혼란 속에서 가까스로 자취를 감췄지만 그것이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도는 그가 평생을 요새로 만들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장 쉽게 포위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만 막히면 끝이었고 골목 하나만 새어나가면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며칠 동안 삼복도로 끝자락의 허름한 방과 빈집,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선원들의 음습한 뒷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한때 수백 명의 사내를 거느리며 바다와 골목을 호령하던 두목이었지만 그때의 김모 씨에게 남은 것은 눅눅한 이불과 차가운 소주병, 그리고 문 밖 발소리 하나에도 숨을 죽여야 하는 신경쇠약뿐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영도대교의 불빛은 더 이상 자신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쇠사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을 무너뜨린 것은 외지 조직의 칼도 경찰의 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숨을 맞춰온 측근 최모 씨의 밀고였다는 말이 유력하게 전해집니다. 끝까지 곁에 남은 줄 알았던 오른팔. 형님이라 부르며 피비린내 나는 밤마다 앞장을 섰던 사내. 그러나 조직이 무너지고 외부의 압박이 조여오고 살아남을 길이 점점 사라지자 그는 다른 계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씨는 돈보다도 공포에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도 버려진다는 두려움, 감옥과 보복 사이에서 끝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조폭 세계에서 을이라는 말은 늘 뜨거웠지만 마지막 순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대개 차가운 생존이었습니다. 형님들, 가장 서늘한 배신은 원수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 아닙니까? 이 몰락의 끝을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날 밤 공중전화 수화기 너머로 넘어간 것은 단순한 주소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도파라는 이름 전체의 숨통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팀은 더 이상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헤드라이트마저 죽인 채 가파른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갔고, 창문 없는 지하 셋방 근처에는 군화 발소리 대신 눌린 숨소리만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슨 철문이 한꺼번에 열리던 순간 김모 씨의 도피는 그렇게 끝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형사들이 마주한 그는 전설 속 괴물 같은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빛, 지친 어깨, 그리고 한 손에 쥔 낡은 흉기 하나. 한때 영도의 밤바다를 지배하던 사내는 비좁은 방 한 구석에서 이미 늙고 병든 도망자로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항은 길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철컥하고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영도파라는 왕국에 내려진 진짜 종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호송차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영도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던 김모 씨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판 오른팔에 대한 증오였을까요? 아니면 탐욕과 공포로 세운 왕국이 결국 같은 탐욕과 공포에 무너졌다는 쓰디쓴 깨달음이었을까요? 하지만 늙은 늑대 하나가 붙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항구에는 아직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남아있었고, 그 냄새를 맡은 굶주린 이빨들이 김모 씨가 호송차에 실려 섬을 떠난 뒤 영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적막은 평화가 아니라 중심을 잃은 섬이 내뿜는 불안의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영도대교 아래를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짰고 새벽 부두의 물비린내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만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골목마다 그림자처럼 배어있던 영도파의 기척이 희미해진 자리에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텅 빈 공포가 남아있었습니다. 왕이 사라진 섬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무주공산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가 끌려간 직후 영도파의 잔당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입에 올리던 자들은 산복도로의 허름한 방에 숨어 형님이 돌아올 거라는 헛된 소문에 기대었고, 현실을 먼저 본 자들은 다리 너머의 거대 조직을 향해 고개를 숙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아예 영도를 떠나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같은 잔을 기울이던 사내들이 하루아침에 서로의 얼굴을 외면하는 꼴이었습니다. 폭력으로 묶인 조직은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피보다 빨리 흩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육지의 조직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검은 세단으로 겁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노골적이면서도 더 세련된 방식이었습니다. 하역장에 돈을 대고 술집 주인과 선박 관계자들에게 줄을 대고 영도파 출신 잔당 몇몇을 자기 아래로 받아들이는 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두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주인을 잃은 섬의 심장에 새 주인의 이름을 천천히 새겨 넣는 과정이었죠. 문제는 영도 사람들이 그 변화를 거부할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공포에 눌려 살아온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든 그저 더 시끄럽지만 않기를 바라는 법이니까요. 형님들, 폭군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어둠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지막 파도의 끝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육지의 포식자들이 영도를 완전히 손에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는 여전히 다루기 까다로운 섬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온 자들은 돈으로 자리를 살 수는 있어도 골목의 체온까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억센 뱃사람들과 오래된 주민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저울질했고, 항구의 밑바닥에서 굴러온 잔당들 역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새 주인 밑에 붙었고, 누구는 기회를 엿봤고, 누구는 교도소에 있는 김모 씨의 이름을 아직도 그림자처럼 이용하려 했습니다. 영도는 분명 무너졌지만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가장 기괴한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도 뒷골목에서는 김모 씨가 감옥 안에서도 바깥으로 말을 흘리고 있다는 풍문, 바다 어딘가에 손대지 못한 검은 돈이 아직 잠겨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자가 몇 남지 않았다는 말이 조용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만으로도 항구의 밤은 다시 탁해졌습니다. 돈 냄새는 사람을 다시 모이게 만들고, 남은 잔당들의 눈빛은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끝난 줄 알았던 영도의 전설은 어쩌면 다른 얼굴로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첫 배가 안개를 가르며 들어올 때 영도대교 위로는 희미한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섬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아직 씻기지 않은 검은 물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김모 씨가 사라진 뒤의 영도는 정말 새 시대를 맞이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교묘하고 더 차가운 다음 파도가 이미 다리 너머에서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 영도 앞바다를 스치던 바람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해 부산의 밤을 뒤덮은 것은 더 이상 한 조직의 칼날이나 한 섬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꺼내든 더 크고 더 차가운 칼,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영도대교를 경계로 안쪽에서만 촉아가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섬 안의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두의 이권을 차지하겠다며 다리를 건너왔던 육지의 포식자들조차 그 거대한 칼바람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개별 충돌만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구의 하역장과 냉동창고, 시장 뒤편의 허름한 사무실, 여관방과 술집 뒷문까지 하나의 줄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돼 있었는지, 어떤 돈이 어떤 길로 흘렀는지, 누가 영도 안에서 이름을 빌려 힘을 행사했는지, 그 얽히고 설킨 검은 흐름을 한꺼번에 끊어내려 했던 겁니다. 바다는 오랫동안 말을 아꼈지만 사람의 장부와 흔적은 끝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자 영도는 갑자기 너무 좁은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도파 잔당은 물론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던 외지 조직들까지 잇따라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름만으로 겁을 주던 사내들이 이제는 새벽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숨을 죽였고, 부두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얼굴들은 하나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조사실로 끌려갔고, 누구는 먼저 입을 열었고,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이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여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쇠창살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형님보다 자기 형량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한때 영도는 섬이었기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만 막으면 외부를 가를 수 있었고, 안개와 골목과 침묵이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 앞에서 그 지리적 이점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영도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통 안처럼 변해갔습니다. 골목은 익숙했지만 감시를 피하기엔 너무 좁았고, 선착장은 넓었지만 더 이상 비밀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포위망 안으로 들어간 듯한 압박. 그 감각이 영도에 남은 사내들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형님들, 주먹과 공포로 세운 왕국이 결국 더 큰 질서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차가운 현실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무너진 것은 조직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분위기,
골목의 건의, 부두의 눈빛, 그런 보이지 않는 힘까지 함께 꺼져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침마다 하역장에 울리던 거친 욕설 대신 점점 더 자주 들린 것은 수사관들의 발소리와 주민들의 낮은 한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영도를 눌러온 공포가 걷히는 자리에는 안도만 남지 않았습니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세월의 후유증, 먹고 살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의 상처,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며 서로를 팔아넘긴 사내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영도의 어둠을 덮친 더 큰 칼날은 한 조직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그 섬을 지배하던 오래된 방식 자체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김모 씨가 갇힌 뒤에도 이름은 남았고 잔당들은 흩어졌고 바다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삼킨 채 말이 없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핏빛 전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 전설이 남긴 상처와 경고까지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영도의 밤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차가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차가운 철창은 바다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파를 이끌던 김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된 뒤 영도의 밤은 비로소 길고 질긴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삶과 공포를 쥐락펴락하던 이름들은 조사 기록과 판결문 속 문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부두의 주인처럼 굴던 사내들도, 골목에서 형님이라 불리던 행동대장들도 철창 앞에서는 결국 초라한 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전설의 가장 서늘한 끝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모 씨의 말년은 결코 전설적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좁은 골목을 평생 지배했던 사내가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벽 안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는 이야기만 남아있습니다. 독방의 정막은 영도의 밤바다와 닮은 듯 했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바다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자유를 꿈꾸게 했지만 철창은 오직 지나온 죄와 잃어버린 시간만 되돌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끝까지 부정한 것도 있었고 끝내 입을 다물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침묵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 공포에 떨던 주민들의 기억, 그리고 조직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영도파의 몰락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한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돈은 흩어졌고 의리는 팔렸고 권력은 더 큰 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형님 아우를 외치던 맹세는 수사실의 불빛 아래서 갈라졌고 바다에 묻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도 결국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도 사람들은 그 뒤 오랫동안 밤마다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폭력이 사라진 뒤에도 공포는 쉽게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조폭의 세계에는 영화가 만든 허세와 낭만이 아니라 끝내 남겨지는 비참한 대가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때 영도 대교 아래 골목을 뒤덮었던 검은 그림자들은 시간이 흐르며 낡은 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저 옛날 무용담처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설의 마지막 장에는 너무 분명한 경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모멸감 위에 세운 분노, 탐욕 위에 올린 질서, 공포로 유지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파멸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늦게 무너지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포가 거친 뒤 영도의 부두에는 다시 평범한 노동자들의 엔진 소리와 새벽 경매장의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섬은 조금씩 자기 호흡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영도파의 전설이 남긴 것은 승리도 낭만도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 닫히는 철문, 배신으로 얼룩진 이름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영도대교 위로 아침빛이 번질 때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을 짓밟아 세운 왕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늘 허무하고 쓸쓸한 침묵뿐이라고. 바다는 오늘도 아무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